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신원식 국방장관이 국가안보실장으로 가고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장관 후보에 내정된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외교보다 안보에 방점을 찍은 인사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압록강변 수해 지역을 두 번째로 찾아 이재민들을 평양으로 모두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김정은은 이번 수해가 남한 언론의 날조와 조작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문화체육부가 안세영의 폭로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문체부는 안세영이 제기한 선수연봉 상한제와 배드민턴협회의 광고 스폰서 문제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먼저 고성국 아시아투데이 주필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첫 주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장호진 안보실장을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으로, 신원식 국방장관을 안보실장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의 인사 이유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30년 이상 군에서 복무한 삼성 장군 출신으로 수도방위 사령관, 합참 차장 및 제21대 국회의원 등을 거쳐 현재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국방 안보 분야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있으며 현 국방장관으로서 당면한 안보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한치의 안보 공백 없이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가 안보를 책임질 적임자라 판단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3명의 안보실장을 외교 라인 출신에 맡겨왔습니다. 장성 출신, 중장 출신이자 현직 국방장관이 이 자리에 처음 기용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 군사 안보 쪽에 방점을 둔 인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국가안보실이 하는 일이 크게 봐서 3가지 영역이 있어요. 하나가 외교안보 쪽이 있고요. 또 하나가 군사안보 쪽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각종 재난재해 쪽이 있습니다. 예, 이 3개를 다 총괄하는데 그동안은 외교를 담당했던 외교관 출신들이 주로 안보실을 맡아서 한미동맹 복원, 한일 국교 정상화, 그리고 또 중국이나 러시아를 어쨌든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그런 외교안보 쪽에 한 2년간 공을 들였어요. 네. 네, 그래서 상당한 성과를 얻었죠. 그런데 지금은 북한의 동태가 심상치 않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또는 중동전이라든지 우리가 군사적으로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해야 될 일들이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국가안보실을 군 전문가, 군 출신으로 임명을 하면서 그렇다고 외교안보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새로 자리를 신설한 것 같습니다. 특보 자리는 그래서 네, 마련된 그렇습니다. 거다. 새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는 김용현 경호처장이, 장호진 안보실장은 외교안보 특보에 기용됐습니다. 역시 정진석 실장의 발표로 들어보겠죠. 후보자는 수도방위사령관, 합참작전본부장 등 군의 요직을 두루 섭렵한 국방안보 분야 전문가이며 합리적이고 희생적인 지휘 스타일로 군 안팎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습니다. 신임 장호진 특보는 북미 관계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북핵, 러시아 등 4강 외교에 두루 밝은 정통 외교관 출신입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을 문책한 게 아니냐는 시각이 일부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그런 게 전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고주필 생각은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제 생각에도 문책 당할 일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이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국가안보 시스템에서는 국가안보실장이 제일 그 권한이 큽니다. 그러니까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안보 회의를 소집할 때 상임위원장이 되거든요. 네네.
그럴 경우에 국방장관도 외교부 장관도 국정원장도 이 회의에 참석하게 돼 있습니다. 멤버로. 예, 그래서 저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는 다르게 이번 인사의 핵심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안보실장으로 기용한 것에 오히려 방점을 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여러 국무위원들이 있습니다만 국방부 장관은 조금 특별합니다. 뭐냐면 국방부 장관은 전쟁이 터질 때 직접 그걸 지휘해야 될 사람이고 그렇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그야말로 한 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김영현 국방장관 후보자를 윤석열 대통령의 고등학교 1년 선배다 그러면서 뭔가 좀 부정적 뉘앙스로 지금 이걸 보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대통령 지킴이라고 공격해요. 예,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청문회에서도 주로 그런 식으로 사적 인연이 이렇게 그 강조되면서 그 비판이 제기될 것 같은데 저는 다른 국무위원들은 몰라도 국방장관만큼은 정말로 대통령과 한 몸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맞고 그런 의미에서 김영현 후보자가 대통령과의 어떤 그러한 사적 인연은 국방부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때 힘있게 수행할 때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겠다 그런 느낌도 좀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에 이어서 이 신원식 국방장관의 후임으로 가게 된 김용현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올 분이 왔다 이런 평가가 아주 많다고 해요. 군 요직, 뭐 경호처장을 하고 있지만 실상 대부분의 경력은 군의 요직을 두루 거쳤죠? 네, 신원식 안보실장과 김영현 국방장관 후보자가 아주 비슷합니다. 둘 다 삼성 장군 출신이고 그다음에 수방사령관을 거쳐서 합참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원식 안보실장도 합참에서 차장을 했고 수방사령관을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연배도 한두 살 아래일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호흡이 잘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김영현 안보실장과 국방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었지만 그 역할을 이제 맞교대를 한 셈인데요. 저는 이 국방장관 그 김영현 후보자의 경우에 개인적 흥결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저는 이 청문을 거쳐서 국회가 이번에는 좀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좀 채택을 해서 신임 국방장관한테 좀 힘을 실어주는 것도 야당이 좀 적극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방장관은 유사시에 군을 지휘해야 될 최고 지휘관이에요. 그런데 이 최고 지휘관이 어쨌든 인사청문을 거치는데 이를테면 군 장병들이 다 보는데 에서 뭐 청문 보고서도 채택이 안 될 정도로 물론 개인적 흥결이 있거나 정말 부적격 사유가 있다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네. 그러지 않다면 이 사안만큼은 좀 정쟁을 넘어서서 여야가 대국적으로 대승적으로 이 청문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장병들이 보는데 그 지휘관이 될 게 확실시되는 인물을 뭐 개인적으로 너무 흠집을 내게 되면 유사시에 이게 나라 체면도 말이 아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처음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부부 동반으로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두 분이 만난 거 이번이 처음이네요. 네, 공식적으로는 처음입니다. 작년 말경에 그 윤석열 대통령 부친이 돌아가셔서 부친상을 치렀을 때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문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상중이었기 때문에 간단한 서로 간에 그 인사만 하고 말았는데 지금 모습 보면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이렇게 좀 편안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부부 또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 그리고 이 뒤편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정진석 비서실장 부부입니다. 네, 저 부부가 이제 맞은편에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상당히 그 아주 편안하고 서로가 즐거운 분위기에서 그 만찬이 이루어진 것 같고요. 그런데 두 대통령이 만났으니까 내밀한 얘기가 없을 수가 없었을 텐데 두 가지가 전 눈에 띄더라고요. 하나는 전국 운영과 관련돼서 당정이 한 몸이 돼야 된다는 걸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별히 강조한 부분. 네. 또 하나는 역시 그 바라카 원전 수주 경험을 포함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정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전 생태계 복원과 원전 시장으로의 적극적 진출과 관련된 두 대통령의 발언이 좀 관심이 갔습니다. 네, 지금 고주필이 말씀해 주셨지만 대통령실이 세세한 대화 내용을 일일이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주된 대화 내용은 이 바라카 얘기, 체코 얘기, 주로 이 원전과 관련된
노하우의 공유 또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잘 내가 보니까 해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많았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대화 중에 잠깐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거는 그 지난 5월 달입니다. 지난 5월 달에 무함마드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UAE의 대통령이죠. 와서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일부러 시간을 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로 찾아갔어요. 갔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동 국가들 또 뭐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습니다만 사적인 인연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미 대통령을 지낸 지 10년 가까이 된 전 대통령을 일부러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사적인 신뢰 관계가 이 국가의 국익 외교에 굉장히 그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이 다 좀 그 비참한 그 결말을 맞아서 많은 국민들이 좀 마음이 무거운데 그러니까 퇴임 대통령의 활동과 문화를 제대로 본 적이 우리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아직도 정말 활력이 넘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원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이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에 특별히 좀 강조했거나 성과가 있었던 부분 관련해서는 퇴임 대통령의 대통령 특사나 여러 가지 형태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카터는 많이 다녔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특히 그 카터 대통령은 헤비타트 운동으로 전 세계에 미국식 휴머니즘을 전파하는 선봉이었잖아요. 퇴임 이후에 더 유명해진 대통령이죠. 그렇습니다. 이 미국의 대통령학 전공자들이 재임 중에는 제일 성적이 안 좋은 대통령. 그런데 퇴임 후에는 가장 좋은 활동을 한 대통령으로 카터 대통령을 꼽을 정도니까요. 학교 다닐 때는 저평가됐고 예. 졸업하고 나서는 아주 최우등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국가 지도자나 대통령을 지낸 분들은 다 소중한 자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전직 대통령들이 퇴임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정치권에서 좀 룸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우리의 대통령 문화가 좀 이렇게 발전하고 정착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윤 대통령은 고령에 몸이 편치 않은 이 전 대통령 내외를 위해서 만찬 메뉴를 직접 선정을 했다고 알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특별히 좀 이렇게 극진하게 모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찬을 이렇게 베풀었는데 뭐 그만큼 이제 두 분이 만나서 대화도 중요하지만 또 인간적인 모습을 교환하고자 그런 메뉴를 선택을 해서 상당히 호감을 많이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뭐 한우갈비구이, 솥밥, 돼지고기 된장찌개, 굴비, 잡채, 단호박죽. 식사 안 하신 분들은 좀 아이고 참 맛있었겠다 싶은 거고요. 이 전 대통령 내외의 연세를 고려했고 예. 소화가 잘 되고 편한 메뉴로 특별히 골랐다. 예. 뭐 죽 같은 게 들어갔고요. 발가락을 다쳐서 윤옥 여사가 상당히 힘드셨는데 그 동선까지도 좀 잘 고려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네, 계단이나 뭐 이런 데 없는 장소로 해서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윤 대통령께서 이렇게 극진히 그 세부적으로 지시를 주다 보니까 의전팀에서 그런 것까지 잘 조정해서 모심으로써 아주 화기애애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지난 7월 북한에도 큰 비가 내렸습니다. 알려진 대로 압록강변이 그야말로 물바다로 변했다고 지금 중국 언론도 확인하고 있어요. 수천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구조에 나선 직승기, 북한에서는 이 헬기를 직승기라고 합니다. 이 헬기가 여러 대 떨어졌다. 중국 측에 찍은 사진도 나왔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 통일부도 이런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의 공식 발표, 또 위성 분석, 또 여러 보도들을 종합해 볼 때 신의주, 의주, 자강도 등의 피해 상황이 심각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를 종합할 때 2,500명에서 3,000명 정도는 죽거나 뭐 다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실종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런데 북한의 김정은은 유독 우리 언론의 보도를 콕 집어 문제를 삼아서 아주 날을 세우면서 비난을 했죠. 네, 우리의 적은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북한은 항상 이 내치를 하는데 외부에 적을 만들어 놔야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말을 들으니까 지금 수재가 나서 지금 인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불만이 쌓이니까 그걸 자꾸 남쪽으로 지금 시선을 쏠리고자 통치자가 그걸 자꾸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뭐 북한 주민들이 무슨 뭐 쌀이 공급되나 무슨 일용품이 공급되나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생사 여탈이 달린 이런 상황에서 뭐 남조선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귀에 들어올지 저는 의문이 됩니다. 네. 자, 김정은은 실제로 실종자가 1,000명에서 1,500명이 된다. 뭐 이런 얘기 본인 입으로 했어요. 또 직승기 여러 대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것 자체가 조작이다. 북한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한 얘기라고 해요. 또 뭐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를 최고 지도자가 직접 했어요. 그 최고 지도자가 그걸 언급했다는 자체가 최소한 그런 사건이 터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간 직승기 그 공군의 열대 직승기는 보통 한 2개 소대, 한 70명 이상을 한꺼번에 실을 수 있는 비행기입니다. 이게 떨어졌다고 하면은 물에 빠져서 물에 또 내려가서 죽은 사람 한 1,000명. 네. 또 비행기가 떨어졌다고 할 때 2석대만 떨어져도 벌써 200명 정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때 인명 피해를 북한이 숫자를 공개하지 못하는 건 뭔가 숨기고 싶은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주, 신의주 일대 특히 이제 서홀이 저는 그 신의주 출신이라 이제 대학 때 그 서홀이의 농촌 지원도 나갔던 그 마을 현장의 고향이시군요. 예, 마을에 그 농촌 지원 나갔던 그게 이제 이번에 다 이제 쑥대밭이 됐는데. 가슴이 좀 아프셨겠네요. 예, 아프고 또 중국 쪽으로 가서 바라볼 때도 그 마을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가보면 아마 그 마을은 흔적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이 북한 일반 주민은 우리 남한 언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언론 보도 자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일이 지금 본인 입으로 얘기하면서 그게 날조다,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부가 이에 대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수해 피해가 워낙 커서 민심 위반이 심각하고 김정은이 매우 조바심을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고주필께서 보실 때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지난번 우리 언론에 보도된 게 그게 신의주였습니까? 그 김정은이 고무보트 타고 뭐 예, 시찰했던. 맞습니다. 물로, 예, 그게 불바다. 신의주면 제법 큰 도시잖아요. 예. 근데 집이 하나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나무만 좀 몇 개 또는 뭐 지붕이 조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잠기면 그게 한꺼번에 일시에 덮쳐서 잠기는 거지 뭐 쫄쫄쫄쫄 흘러가서 뭐 며칠 동안에 물이 차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순식간에 범람했겠죠? 그러니까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 뒤로 보면 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저기가 네, 바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의주 시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정도의 수해면 상식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거나 실종됐을 거다. 지금 이제 실종자들이 특히 수재의 경우에는 많이 생기는데 이걸 그때 찾아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물이 다 빠지기 전에는.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김정은이도 실종자 숫자를 1,000명 가까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지금 김정은이가 이 수재민들 중에 뭐 15,400명인가를 평양으로 데리고 가서 직접 뭐 보살피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세히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예. 그 이재민이 김정은이 직접 챙겨서 평양으로 데려갈 이재민이 15,000명 정도가 났다면 그렇다면 이재민만 나고 한 명도 죽거나 실종이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저 사진이나 이런 김정은이 직접 얘기한 이재민의 숫자 같은 거를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이제 우리 정보기관이 얘기하는 2,000명 내지 3,000명 정도의 사망 또는 실종자는 합리적인 추론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론밖에는 못하는 거는 저게 북한이 어떤 통계도 내놓지 않잖아요. 통계를 잡을 수도 없을 거예요. 네, 자기들도 아마 통계를 잡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추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과 합리적 추정을 해보면 2,000~3,000명 정도는 사망 또는 실종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된 건데 이렇게 되면 저건 당장 김정은이가 책임져야 될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김정은의 책임론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또 시선을 바깥으로 돌리기 위해서 저건 변하지 않는 적이다 뭐 이런 소리까지 해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집중적으로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김정은은 북한 수재민들의 임시 천막 거처를 둘러본 뒤에 선물을 나눠주며 평양으로 말씀하신 대로 모두 데려가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죠. 자, 이건 또 왜 이렇게 또 과하게 나오나요? 네, 그게 이제 고 박사님 말씀대로 지금 15,400명을 데려가겠다. 데려다가 평양에 어디다가 묵고 재우느냐. 사이어 요관, 이게 국방성 군대 요관입니다. 또 그 미림 비행장에서 열병식 할 때 또 군인들 재우는 또 숙소가 있습니다. 네. 거기다 재운다는데 거기다 한꺼번에 15,400명을 수용할 수 있느냐 볼 때 그 수용시설도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선심성, 말하자면 말씀하신 대로 선심성, 지금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불만이 너무 치솟으니까 그걸 어디다가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려면 평양으로 데려간다. 그럼 지방 사람들은 우리가 평소에 가보지도 못하는 평양에 가서 또 당장 피해 있다. 이런 이제 고마움을 느끼게 하려고 저런 애민 정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김정은이 저런 방법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일순간에 불과한 거지. 수재 물자를 많이 받아서 대한민국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받아서 주면 김정은이 신의주에 2번 왔다고 지금 말하는데, 김정은이 10번 오는 것보다 우리가 수재 물자 1번 주는 걸 받는 게 인민들은 더 좋은 겁니다. 그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그걸 못 받으니까 또 안 받으니까 이제 이런 일이 온 것인데, 자, 이 15,400명 재밌습니다. 이 북한 노동신문 등이 아주 단단히까지 보도하고 있어요.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이 수재민 평양 보호 계획이라는 걸 발표했다고 대대적으로 하루 종일 방송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열차로 신의주까지 열차가 들어오고 또 그 열차가 의주까지도 올라가는데, 그 열차에서 이제 지난 30일에 이제 노동당 정치국 비상 확대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치국원들을 다 불러다 거기서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아마 당장 피해 주민들을 평양으로 데려가는 문제가 결정이 된 모양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을 평양에 데려가면은 거기서 마음껏 먹일 수 있는 음식이나 또 옷가지나 이런 복지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 주민들 거 다 뺏어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먹이고 재울 수 있는 복지 이런 예비 상품이 북한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선심성 정치로서 데려가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 사람들이 평양에 간들 거기서 누가 따뜻하게 대접해 줄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제가 볼 때. 재밌는 게 우리나라에서 과자라고 그러는 걸 북한에서 당과류라고 하는데, 이 알사탕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걸 김정은이 직접 준 것에 대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는데 왜 당과류를 유난히 강조한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화면에서도 아니게나 나왔듯이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과자, 사탕, 초콜릿 이걸 다 합쳐서 당과류라 그럽니다. 이게 상당히 북한에는 생산이 잘 안 되고 양이 적어서 그냥 애들이고 어른이고 그 사탕 한 봉지면 무한사가 해결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김정은이가 나타나서, 우리 총비서가 나타나서 막 당과류를 박스채 가져왔다. 그러면 인민들이 그냥 눈물을 흘리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자, 김정은은 이재민들을 단단히 숫자까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명시해 가면서 평양으로 모두 데려간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세한 숫자까지 굳이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 북한 스스로의 취약성을 자인한 거다, 이런 해석도 나와요. 예, 지금 이게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였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북한은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2,198명, 예. 4,384명 이래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저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게 우리 앵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500명 하는 것하고 1,531명 하는 것하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단단히 숫자까지 얘기하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느끼게 돼요. 굉장히 과학적이라는 느낌을 주죠. 예,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는 모든 것을 다 구체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다.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다 챙기고 있다. 이거를 우리 안철수 소장 말씀하신 대로 북한 주민들한테 애민 정치의 장치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것까지 다 알아. 그렇죠. 그래서 단단히 숫자를 일부러 얘기하는 건데 저거 외우느라고 아마 고생 좀 했을 거예요. 네. 프롬포트가 있었거나. 자, 그런데 이게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였다면 자강도나 이런 도당 책임자들 3명을 지금 책임을 물어서 숙청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인데 왜 이 도당 책임자는 상당히 높은 사람들 아닙니까? 고지사죠. 당 중에서. 네. 이런 사람들을 왜 또 처벌을 합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아요. 지금 김정은이나 저 집단은 오로지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국민들, 북한 주민들을 속이는 거나 또는 애민 정치에 제스처를 하는 거나 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동시에 끊임없이 채찍을 들어야 돼요. 끊임없이 채찍을 쥐고 공포를 동원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처벌과 단건이 지금 동시병행으로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김정은이 수해 복구를 위해 파견한 소위 백두산 영웅 청년 돌격대. 돌격대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아주 힘든 청년들이에요. 물자를 대줘야 되는데 물자를 전혀 못 대줍니다. 또 수해 복구를 하러 간 사람들에게 밥도 제대로 안 두고 옥수수 가루 좀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청년들 아주 뭐 수해 자재 건져서 임시 움막 짓고 도둑질까지 한다고 그러네요. 네, 돌격대는 이건 뭐 군대도 아니고 작은 청년들로서 뭐 힘 좀 센 사람을 모아서 만든 게 돌격대입니다. 뭐 혁명전적지 건설이나 평양시 뭐 여명건설이나 이런 데 동원돼 있던 돌격대를 급히 신우주로 지금 파견을 했는데 그럼 파견돼 가면 이 사람들을 먹고 잘 수 있는 숙소나 뭐 그게 지금 다 물에 잠겼는데 어디서 자고 어디서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공급이 안 된 청년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건 그나마 물에 잠기지 않는 마을의 걸 몽땅 훔쳐다가 먹고 그걸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잘 때도 그걸로 짓고. 예, 잘 때도 뭐 판자라도 훔쳐다가 그걸 뭐 뭔가 이게 고적대기라도 씌워서 자야 되니까 이게 돌격대가 어떻게 보면 민가 습격대가 돼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니까 이게 신우주 시민들에게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피해자가 지금 피해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참 구조하러 가서 굶주리는 저 청년들도 딱합니다. 우리 정부의 지원 제안을 거듭 일축한 김정은은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 제의에는 응했는데 온도차가 좀 있어요. 자, 이건 고주필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푸틴하고 밀접한 관계잖아요. 그리고 무기 거래를 통해서 지금 두 나라 다 지금 유엔 제재의 대상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뭘 지원을 받아도 러시아하고는 뭘 하려고 그러지만 중국하고는 좀 상당한 거리가 지금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덜컥 지원부터 받아놓으면 또 중국 하자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푸틴 눈치를 또 봐야 되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게 등거리 외교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하고도 좀 적절하게 러시아하고도 적절하게가 굉장히 어렵고 고난도의 외교수를 필요로 하는데 지금 김정은이가 그거 할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중국 쪽에 서 있다가 확실하게 푸틴 쪽에 서 있다가 하는 건데 지금 푸틴과 손잡았으니까 러시아와는 어떤 형태로든 하더라도 중국의 제안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뭐 우리하고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지금 명백하게 변하지 않는 적으로 지금 규정돼 있으니까 뭐 그런 상당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금 고립을 자처하고 있는 거다. 유일하게 지금 김정은과 뭐 함께 할 수 있는 게 푸틴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군요. 한편 김정은이 압록강 수해 현장에 갈 때 타고 간 전용 특별 열차에서 최신형 벤츠 SUV가 포착이 됐습니다. 뭐 실수라는 말도 있고 고의라는 말도 있습니다. 3억 원 가까이 나가는 대북 제재 물품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게 과연 어떤 그 실수로 저게 촬영되느냐. 제재 물자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북한에서 이 보도, 출판 보도에 실수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듭 다 검토를 거쳐야 보도가 나가기 저희 때문에. 앞부분을 일부러 저렇게 보여줬는데 예. 저걸 거르지 않고 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김정은이가 거기 서 있고 김정은의 그 주변 모든 게 촬영이 됐을 때는 카트할 건 카트하고 내보낼 건 내보내는데 저게 그냥 나왔다. 저것은 뭔가 항상 김정은의 취향은 차량을 가지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가 뭐 아우루스까지 한 5대 되나요? 아유 5대가 뭡니까 아마 좋은 것만. 좋은 것만 뭐 최소한 3억 이상짜리는 5대고 뭐 1억짜리까지 스포츠카까지 합하면 아마 10대도 넘으리라고 보는데 저렇게 앞대가리를 쫙 보여준 것은 나 또 좋은 차 있다. 이런 걸 이제 과시하기 위한 건데 참 북한 인민들이 저걸 바라볼 때 우리는 야 저거 독재자가 저런 거 타서 되겠느냐 인민들이 다 물에 빠져 죽는데 그러나 북한에서는 북한 주민들은 우리 통치자가 참 좋은 차 타네 이래 마인드가 좀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저걸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에 살짝 흘린 겁니다. 네, 최소 가격 2억 7,900만 원부터니까 사양 좀 달면 그냥 3억 원이 넘는 넉 달짜리 벤츠 SUV. 한국에서도요. 알아보니까 기자들이 쉽게 못 산다고 합니다. 지난 4일 북한의 한 행사에서 김여정이 10살짜리 조카 김주혜에게
깍듯하게 예우하면서 허리를 굽히는 장면까지 공개됐어요. 자, 그냥은 공개할 수 없는 사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상당히 중요한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제 김주애가 두 번째 줄에 최선희 외무상하고 김여정 부부장 사이에 앉다 보니까 뭐 좀 떨어진 게 아니냐, 격이 퀄리티가 낮아진 게 아니냐 이렇게 보지만 저 행사 자체에 김주애를 전면에 내세우기는 좀 불편한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앉았지 김주애가 향도들 하면 김정은과 김주애 두 사람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향도가 많은데. 예, 우리나라에 뭐 많고 기업에도 있고 뭐 정치에 많은데 그만큼 김주애 위상에는 변함이 없고 특히 이제 노동당 부부자이며 사실상 2인자인 김여정이 이렇게 깍듯이 안내를 했다, 의전했다. 이 자체가 김주애 위상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이제 김주애 후계자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시 부각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주애가 후계자가 아직은 결정 아니다. 그래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고 오히려 아들이 지금 그 나이 때 김정은도 김여정과 함께 스위스에서 유학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들은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추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여정의 깍듯한 허리 굽히기와 박지원 의원의 분석, 그리고 얼마 전에 나온 국정원의 우리 국회 보고 등을 종합해 볼 때 고주필이 보시는 김주애 후계론 어디에 와 있습니까? 네, 저는 김주애 후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만약에 후계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저렇게 빈번하게 언론 노출을 할 수가 없어요. 저렇게 해서 북한 주민들이 이제 김정은이 다음에는 김주애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상태에서 누군가 뭐 외국에 유학하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 사실은 얘야, 그 과정에서 오는 혼란을 북한이 자초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김정은이 여러 가지 그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렇게 뭐 장수할 것 같지는 않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저 나이가 통상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후계를 진지하게 고민할 상황이 아닌데 아직 나이로는. 그러나 김정은의 건강 상태로는 후계를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될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김일성은 형제들이 있어요. 김영주 제거됐잖아요. 권력 승계는 아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됐잖아요. 김정일에도 형제들이 있습니다. 김평일이 다 제거됐잖아요. 그리고 또 아들로 갑니다. 그래서 김정은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김정은한테 뭐 김여정은 형제 남매지만 결국 후계는 아래로 가는 거예요. 피부치다. 피부치라고 하면 그게 백두혈통의 적통이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김주애의 후계 가능성을 상당히 좀 근거 있게 보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북한은 지금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급변 사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고성국 주필, 안찬일 소장관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의 마지막 또 주제입니다. 파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안세영 선수가 터뜨린 폭탄 발언은 이제부터 수습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진상조사에 들어갔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최동호 스포츠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문체부가 꾸린 진상조사위원회가 파헤칠 문제들, 자, 어떤 게 있습니까?
안세영 선수가 이 프랑스 파리에서 발언했던 내용들이 있죠. 이거 전반적으로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대표팀 관리, 운영 문제, 또 선수의 부상 관리 문제뿐만이 아니라 배드민턴 협회 전반의 협회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요. 더군다나 국고가 지원되는 스포츠 단체이니만큼 이 보조금 집행 내역도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국회 문체위에서 이 8월 26일 그리고 9월 5일 전체 회의에서 배드민턴 협회 문제를 다루겠다라고 했는데요. 원래는 10월에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다룰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안이 좀 긴박하다고 판단을 했고 더군다나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찍 다루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국회도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드민턴의 이른바 글랜드 슬램이죠. 이걸 달성한 안세영의 연봉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자, 뭐가 가장 큰 쟁점인가요? 가장 큰 쟁점은 이 배드민턴 협회 소속의 이 선수들은 연봉이 상한이 정해져 있고요. 자, 그리고 연봉의 그 인상률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먼저 배드민턴 같은 경우 소개를 해드리면은 고졸 선수 기준으로 실업팀에 입단할 때 5천만 원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까지밖에 못 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이 7년으로 정해져 있고요. 계약금은 1억 원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 상한율도 7%포인트로 정해져 있습니다. 7%씩밖에 못 올린다.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이 입단 4년 차인 안세영 선수의 연봉은 한 6,1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안인데 사실 이 스포츠 단체에서의 그 연봉 최저 연봉과 최고 연봉 기준 그리고 연봉 인상률은 예를 들면 프로야구나 프로스포츠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포츠는 왜 이 선수들에게 불리하게 이렇게 연봉 상한과 인상률 상한을 적용을 하고 있느냐? 일단 이제 가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부자 구단이 있을 수 있죠. 부자 구단. 예, 예를 들면 뭐 프로스포츠에서는 삼성이나 현대같이 몸집이 큰 기업이 운영하는 팀이 있고요. 키움처럼 야구 자체로 먹고 살아야지 되는 게 구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배드민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연봉 상한에 대한 이 적용, 연봉 상한을 제한하지 않으면 이 부자 구단과 가난한 구단의 연봉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생기네요. 재정이 넉넉한 팀들이 좋은 선수를 다 데리고 가고. 근데 프로스포츠에는 물론 이제 좀 경우가 다릅니다만 그런 룰이 또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야구는 이 고졸 입단 선수가 연봉이 3천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네. 어쨌든 이 문제가 뜨거운 논란의 중심이 됐어요. 세계 랭킹 13위인 선수가 있습니다. 인도의 풋살라 선수라고 하는데 작년에 놀라지 마세요. 97억 원을 벌었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명실상부한 세계 챔피언이 된 안세영 선수의 연봉보다 최소한 10배는 많은 액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이 상금으로 벌어들이는 액수가 8억 6천만 원이거든요. 연봉 이외에 상금으로 벌어들이는 액수가 8억 6천만 원이고요. 연봉까지 합치면은 10억 원이 조금 안 되는 액수를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인도의 이 선수입니다. 인도의 풋살라 선수는 세계 랭킹 13위인데 지난해 거둬들인 이 광고 수입까지 포함해서 모두 상금 광고 후원 수입 다 포함하면 97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안 게임도 시상대에서 못 받고 올림픽에서는 8강에서도 못 본 선수 아닌가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97억 원과 안세영 선수의 한 9억 원 정도의 이 절대액을 비교하면 한 10배 정도 세계 랭킹 13위 선수가 더 많이 벌어들인 것이죠. 근데 조금 좀 살펴볼 만한 대목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배드민턴은 이제 올림픽 때만 반짝하죠. 그렇죠. 배드민턴이 어디에서 인기를 끌고 있느냐? 이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이 동남아시아가 강국이고요. 인도네시아 같은데. 예, 인도에서도 인기 종목입니다. 때문에 이 스포츠 선수들의 이 광고와 후원은 인기 정도와 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조금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긴 했는데 안세영 선수는 1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개인 스폰서 규제를 협회가 좀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또 왜
쟁점이 됐습니까? 이제 결국에는 안세영 선수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개인 저격으로 뛰고 싶다. 그리고 개인 후원을 풀어달라는 얘기거든요. 선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억울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선수들은 일단 이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면 배드민턴 협회가 지정한 국가대표 선수에게 제공이 되는 특정 브랜드, 그러니까 이 배드민턴 협회를 스폰하는 업체에 이 용품을 사용해야지 되고 의류를 착용해야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선수들은 선수 개개인이 후원받는 용품을 사용하기가 힘들게 되죠. 대표적인 예로 이 안시영 선수가 얘기했던 신발이 나한테 맞지 않아가지고 이 경기화가 너무 불편했는데 그 내 것을 신고 싶다고 했지만 이 협회가 제공한 대표팀 후원 업체의 신발을 착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안세영 선수가 선수 개개인이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제한을 풀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였었거든요. 선수로서는 당연히 유가할 수 있을 만한 주장이라고 보고요. 다만 협회 입장에서 보면 배드민턴의 이 비인기 종목의 특성상 이 후원 대표팀을 후원 업체로부터 연간 현금과 용품을 합쳐가지고 한 80억 원 정도의 후원을 받거든요. 근데 이 후원하는 업체가 특정 스타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더 많이 후원을 했겠죠. 금액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또 마케팅이 될 테니까. 예. 그러니까 안세영 선수만 빼게 되면 대표팀에게 지원되는 후원 안에 그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이 금액을 받아서 대표팀 전체 그리고 배드민턴 유망주도 육성하고 해야지 되는데 이런 고민이 있다. 이런 점도 있다는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특정사를 좀 언급해서 안 됐습니다만 여러분 다 아시는 N으로 시작하는 회사 있잖아요. 세계적인 이 메이커가 안세영 선수와의 이 관계가 좀 특수하기 때문에 협회가 지금 여러 선수에게 그 공평하게 뭐 한다고 하면서 계약을 맺은 업체와 갈등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결국에는 그 지점인데요. 이제 배드민턴 선수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종목이냐면 이 골프와 테니스거든요. 이 골프하고 테니스는 대표적인 예를 들면 골프 LPGA 투어에 우리 선수들 진출해가지고 마음껏 본인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활약을 하다가 올림픽이 열리면 국가대표로 와가지고 참가를 하거든요. 근데 LPGA 투어에서 뛰는 게 당연히 개인 자격이지 국가대표로 뛰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예, 테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니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박태환 선수도 이 수영연맹과의 갈등이 있었지만 이게 조정을 잘 마치고 개인 후원을 받고 개인 전단팀을 꾸려서 본인이 선택한 대회에 출전해서 부와 명예를 쌓고 난 다음에 올림픽이 열리면 또 올림픽에 참가하는 거거든요. 국가대표 팀으로. 그래서 안세영 선수도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글로벌 스포츠용품 업체가 안세영 선수를 개인 후원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업체의 그 제안은 아마도 박태원 정도처럼 후원해 줄 테니까 마음껏 뛰어라 이렇게 제안했을 수가 있거든요. 안세영 선수로서는 굉장히 놓치기 싫은 제안입니다. 그래서 후원 풀어달라 그리고 개인 자격으로 뛰게 해달라 이것을 주장하게 된 것이고요. 협회와의 좀 조정이 좀 필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문체부가 나섰고 국회도 관심을 갖고 있고 대한체육회장도 이제 만나서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하니까 좋은 결론을 좀 기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금 논란이 있거든요. 여론 악화의 부담을 느낀 배드민턴 협회 관련 규정을 좀 풀겠다고 했네요. 지금 당장 여론의 질타를 받은 대목이죠. 이 선수들의 연봉 상한을 제한을 하고 연봉 총액도 제한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이 제한을 풀어서 연봉 상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높은 금액으로 조정을 하고 연봉 인상도 마찬가지로 현재는 7%로 묶여져 있지만 3년 차 이내 선수가 국제대회에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을 경우에는 인상률에 대한 제한 없이 연봉을 더 높게 받을 수 있도록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파리올림픽에서 우리가 거둔 금메달의 60% 이상이 지자체 팀들 소속의 선수들이 가져온 거거든요. 시청, 군청 그러잖아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자체 팀들은 기업팀에 비해서 연봉이 작을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연봉을 무제한적으로 풀어주면 기업팀과 연봉 경쟁에서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지자체 팀들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한국 스포츠의 붕괴, 비인기 종목의 붕괴가
도미노처럼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제 LA까지 4년이 남았습니다. LA를 향한 시계가 돌고 있으니까 4년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빨리 체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금방 또 LA 올림픽 올 수 있습니다. 사격 사관왕 출신인 진종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체육계 비리 제보 센터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나섰네요.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라고 진정호 의원이 나섰거든요. 진정호 의원은 안시영 선수 발언으로 인한 파문이 발생하자마자 안시영 선수 지지를 선언하면서 돕겠다고 얘기했고요. 이제 그에 따라서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제 짐작에는 10월에 열릴 국감에 대한 대비한 어떤 이 재료나 자료 수집 차원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좋은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이와 같은 기관들이 많이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 문체부에도 체육계 비리 직접 제보할 수 있는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구태여 똑같은 기능에 어떤 이 조직이 또 설치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좀 사실이지만 이 차원은 진정호 의원 개인 차원의 이 제보를 접수해서 국회에서 한번 다뤄보겠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솔로몬의 해법이 좀 나와서 모처럼 이룬 이 배드민턴의 이 낭보를 국민 논란으로 허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8월 13일 화요일 생방송 정책인 이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번의 재방송 언제든 다시 보실 수 있는 저희 KTV 유튜브 채널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